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이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신혼이라고 볼 수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소 길고 이해 안 되고 화가 나실지도 모르지만 한번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주위에도 알려주시고 이 글에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잘 들어봐 주시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서 정말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입니다. 좋게 말해서 어릴 적의 첫사랑 관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고학년이 되고 2년 연속 같은 반에 짝꿍이 되어서 서로 정말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중 여중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를 가야 했기에 서로 조금은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입학하였는데 저도 모르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어요. 저는 촌에서 학교를 오게 되었고 제가 학교 강당에서 입학식을 하려고 줄을 서다가 어깨를 마주친 아이는 시내권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사이라 제 속으로는 욕으로 지칭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조금 냉정함을 찾기 위해 친구라고 표현할게요. 우연히 어깨를 마주친 그 애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주위에 친구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얼굴이 못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애에 비하면 다소 허름한 차림새를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 애는 어깨를 부딪힌 저를 엄청나게 노려보면서 입학식 끝나면 보자며 처음 보는 인상의 욕부터 받고 가더군요. 좀 예민한 아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하필 그 애와 저는 같은 반이 되었고 첫날 교실에서부터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 욕을 하며 저의 행색에 대해 놀리듯이 말하더군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부터는 전교생의 장난감이 되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이들, 옆반에 있는 아이들, 쉬는 시간이면 제가 있는 교실로 와서 한 대씩 치고 가기 시작했고 방과 후에는 따로 불러서 매일같이 놀리고 때리며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하였습니다. 제 책상에는 저의 얼굴과 몸을 이상하게 그려놓고 XX년, XX 같은 년이라고 칼로 짙게 낙서를 해놓았죠.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마치 제 마음속 상처처럼 그렇게 깊게 말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느냐를 일례로 말씀드리면 학교 반장, 전교회장 같은 선거를 할 때에 피켓에 항상 제 이름을 인용해서 안 뽑으면 XXX 이런 식으로 놀려댔죠. 이런 식으로 전 학생들이 저를 따돌림 시켰습니다. 그 여자애가 재미로 시작한 놀이에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며 동참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쩌면 그 애들은 저처럼 되기 싫어서 더욱더 열심히 동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첫날 어깨를 부딪힌 아이의 이름은 강민지입니다. 그 애는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곧장 일진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학년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요즘 말하는 수개. 그게 바로 그 애입니다. 그 애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남자 중학교 일진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어요. 그리고는 한 번씩 저를 불러내었죠. 분명 그 애는 돈도 많은데 저는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없는 집인데도 술값이며 담배값이며 요구하고 저를 불러내어 협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도 몇몇 친구는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도 저와 함께 끌려나가다 보니 저와는 아예 눈조차 마주치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놀이개이자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학교 인근 PC방 뒷골목으로 불려나갔죠. 근데 그때 제 지금 남편인 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왕따가 된 꼬라지에 부끄럽기도 하였죠. 그래도 제 남편은 초등학교 때 저와 절친이었기에 저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니, 스치듯 드는 생각은 차라리 외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니, 나를 못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그 애와 저는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잠시 움찔하였지만 그 애는 더 이상 저를 아는 채 하지 않았어요. 그 애도 눈치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저와 친분을 알리면 친구들로부터 왕따가 될 터이니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남편의 절친이 일진이었고 그때 제 남편도 일진에 가입하고 처음 같이 놀러 나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반년 넘게 정말 오랜만에 만났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강민지가 고려해줄 일도 없고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니 여지없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고 남자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얼굴을 때리고 라이터로 머리를 태우고 제 교복 상의를 손으로 당겨 단추가 떨어져 나가 속옷이 노출되게 해버렸죠. 그러면 그 뒤에 있던 늑대 같은 KXX 남자 XX들이 접근합니다. 속옷을 보면 또 흥분하는 거죠. 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거나 덫을 찢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강민지가 더럽게 뭐하냐고 하면 그제서야 성추행은 멈추고 다시 폭행이 시작됩니다. 기싸대기면 다행일 정도였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발로 배를 걷어 차고 제 발목을 걸어서 저를 넘어뜨리기도 하였죠. 그렇게 한참을 때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럴 힘조차 없이 늘어지죠. 그제서야 재미가 없는 듯 그 악마 같은 놈들은 자기들끼리 키득키득하며 저를 버려놓고 가버립니다. 학교에서 맞고 괴롭힘 당하고 방과 후에도 수시로 불려나가 맞고 성추행 당하고 그중 한 명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절 성희롱하며 놀린 가해자들과 일행이었죠. 빨리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 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낮에만 하면 다행이겠죠. 밤에도 꿈에도 괴롭힘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에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혼자 기르시고 계셨고 그런 엄마에게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또 제가 맞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돼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아가 무엇인지도 생각도 해보기 전에 왕따가 저의 자아가 돼버린 것이죠. 마침내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좋지는 않아도 집과 가까운 곳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근데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모든 것을 잊고 싶을 즈음에 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 친구, 아니 그 악마, 그 지랄 같은 X인 강민지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악랄하고 못된 짓 하던 아이가 오디션에서 승승장구해서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을 수 있는지 우라통이 터져서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애에게 안갚음하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강민지는 일진의 학교를 다닐 때 악랄하게 저를 괴롭혔던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다 까발렸습니다. 강민지는 정말이지 오디션에서 잘 나가긴 했나 봅니다.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고 강민지는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쾌감이 들었고 수년간의 괴롭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제가 올린 글의 작성자는 제가 나온 중고등학교 동창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라는 것을. 강민지는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여 저는 경찰서에 출석까지 하게 되었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강민지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개인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경찰관은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지 말고 강민지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돈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에 첫 발도 디디기 전에 전과자가 되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창들은 제가 글을 올린 순간부터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쌍욕을 박아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전화기 너머로 욕하는 게 뭐 대수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 애들 하나하나 연락 올 때마다 한 명 한 명의 괴롭힘이 다시 뇌리를 맴돌게 했으니까요. 복수를 했다는 쾌감은 정말 잠시였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당장은 강민지에게 찾아가 사정을 해야 될 판이었죠. 저는 수소문해서 강민지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찻집에서 민지와 만났는데 혼자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도 함께 나왔더군요. 근데 그 옆에 지금의 남편도 있었어요. 정말이지 너무 창피하고 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잠시 해를 보고 다시 터널로 들어왔나 봅니다. 민지는 저를 보자마자 욕을 하고 싸대기를 때리고 예전처럼 제 옷도 찢어놓았어요. 라이터로 머리를 태우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맞고 욕을 들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오늘은 돌아가고 며칠 더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계속 불러내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남자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하더군요.
민지는 저를 몸파는 여자로 만들어서 그걸로 복수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건 못하겠다고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는 무산이 되었죠. 체념한 채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로부터 또 며칠간 예전처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대가로 처벌 불원서를 적어주더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가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처벌 불원서를 경찰서로 내고 초범이라는 것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시켜주는 제도라고 하더군요. 성인이 되고 크게 한번 또 맞았습니다. 저는 왕따니까 그냥 성인이 되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봅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정말 집과 직장만 오고 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30이 되었을 때 집 근처 편의점을 가다 제 첫사랑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남자는 이 사람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 저를 아는 채 하지 않았던 제 남편이 야속하고 미웠지만 웬일인지 그 애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만난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저애는 저를 모른 척 했을지언정 괴롭히진 않았으니까요. 그것마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저의 처지이니까요. 그 애도 거의 10년 만에 저를 만나서인지 반가워했고 그때와 조금은 달라지고 여성스러워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편의점에서 쭈뼛쭈뼛 이야기를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애는 제가 불쌍하다며 정말로 잘해주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그 애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주는 것에도 감동을 하고 편의점에서 티슈 한 장 건네주는 것에도 사랑에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게 깊게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그 애와 있을 때면 정말이지 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들을 그 애가 치유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저는 그 애에게 제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타올라 저희는 편의점에서 제외한 지 100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그의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정말이지 잠시였어요. 제게 행복과 쾌감 같은 건 정말 잠시 스치는 것들일 뿐이었나 봐요. 그게 제 인생인가 봅니다. 미치도록 싫지만 그게 제 인생인가 봐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00일은 그 좋았던 제외하고의 첫 100일처럼 달콤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100일이 지나고 나니 하나둘씩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지만 실상은 저를 괴롭혔던 학교 폭력의 주동자들과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몰랐어요. 결혼식도 저를 배려해서 크게 하지 않았기에 남편 주변의 친구들이 누가 남아있는지 몰랐거든요. 남편 성격도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친구들이 밀어붙이면 마지못해 응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한 번도 집에 초대하지 않고 집들이도 하지 않자 친구들이 강요를 했나 봅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올 때까지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제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집들이 날이 왔고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어딘가 안절부절해하는데 저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라이터로 머리가 태워지고 속옷이 노출되며 다리로 걷어차여 고꾸라지던 그때의 그 더러운 느낌들이 제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친구들이 왔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집들이 온 3명의 남자는 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저를 때렸던 그놈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남자의 하나의 부인은 제 중학교 동창이자 강민지의 절친이었어요.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빛을 끝까지 피하더군요. 저희 부부 빼고 총 3쌍의 부부가 왔습니다. 그중 저를 알지 못하는 2분의 여자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인인데 무식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저는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도무지 같이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놈들에게는 옛 추억을 꺼내기 좋은 분위기이고 저에게는 악몽이 들춰지는 분위기 말이죠.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눈치를 주고 자리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끝내자고 친구들에게 집에 가라고 말을 했죠. 그때부터 친구 하나가 비속어를 섞어가며 막말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조금 취했지만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니 자기가 하는 말들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재수씨, 아니 왕따하고 사는 기분이 어떠냐? 네가 언제까지 저거 왕따 안 보여주고 살려고 그랬어? 순간 모임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정을 모르던 두 여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알게 돼버렸죠. 저는 정말이지 너무 창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더 실망스러운 건 저에게 왕따니 뭐니 욕을 하는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도 대차게 반응하지 않고 어설프게 무시하듯 흘려보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그렇게 감싸주던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최악의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동창인 여자애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왕따였다는 얘기를 하며 스피커폰으로 강민지에게 전화까지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강민지와 통화가 연결되고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으며 정말 벌레 같은 대화들을 나누고 스피커폰 너머로는 저에게 강민지가 왕따 성공했네라며 조롱하기 시작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두 여성분도 민망했는지 남편들을 데리고 갔고 그렇게 그 자리는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저는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저 친구들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게 맞냐?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1000까지 모든 게 의심스럽고 미웠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남편이 하는 말, 하는 행동 모두 거짓으로 보였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을 만나는지 의심을 했고 일부러 회사 근처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멀쩡히 회식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서 회사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추궁을 하고 욕을 해댔죠. 남들이 보면 제가 미친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사실 정말 미친년이 맞습니다. 달콤한 신호는 100일이 지나 끝나버렸고 그 이후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으며 자살 시도도 몇 번을 했죠. 매일 추궁하며 욕만 하는 저를 남편인들 보고 싶을까요? 집에 들어와서 욕을 하면 자기 혼자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는 또 찾으러 갔고요. 그렇게 못 찾으면 집에 와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할 때 했던 행동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말 공식적인 미친년이 맞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진정이 되었고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도 정말 많이 숨이 막힐 겁니다. 많이 힘들겠지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공격하고 추궁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들 뿐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많은 생각들과 피해 망상으로 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어요. 남편을 믿어보고 싶은데 도무지 되지를 않네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혼 2년에 100일을 뺀 모든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댓글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